네, 7주차 과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럽 25개 나라에서 하루에 쇠고기로부터 단백질을 섭취하는 양을 조사한 자료이다. 단위는 그램이고요. 이렇게 25개의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구하여라 나와 있는데 평균, 중위수, 최빈수, 분산, 표준 편차, CV 계수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 이제 기술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는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라고 하죠. 여러분들 영문으로도 이러한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써드릴게요.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다. 기술 통계량. 그래서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테크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디스크라이브라는 거 아시죠? 뭐를 기술하다, 뭐 묘사하다, 서술하다 이런 그런 뜻의 이제 디스크립티브라는 것 말을 씁니다. 자, 평균은 여러분들 이제 산술 평균을 얘기하는 건데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어리스메틱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빼고 그냥 민 이렇게 사용합니다. 민. 중위수는요, 미디안. 자, 최빈수는 모드라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는. 분산, 베리언스죠. 베리언스. 표준 편차는요. 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D 이렇게 쓸게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자, CV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변이계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변이계수 또는 이제 변동계수라는 말도 쓰고요. 변동계수. 그래서 coefficient of variation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변이계수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런 영문으로 전공 용어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자, 먼저 평균을 한번 볼게요.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료들을 다 더해서 자료의 개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0.1부터 해서 4.4까지를 다 더해서 전체 데이터 개수가 지금 25개예요. 25개로 나누면 됩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는 표본 평균을 우리가 이제 스몰 x바 이렇게 바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하죠. 샘플 민 이거를 우리가 x바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료가 n개가 있다. 그럴 때 이 xi들이 이제 자료라고 하면 n개의 xi들을 다 합해서 n으로 나눈 거 요거를 우리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더해서 25개를 다 더해서 25로 나누면 9.828이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게 표본 평균 구하는 식이 요거다. 네. 되셨죠? 그 다음에 중위수는요. 중위수는 여러분들이 이 메디안이라고 하는 중위수를 구하려면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됩니다. 요 밑에 제가 순서대로 나열된 거를 여기 써놨어요. 제일 작은 게 4.4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18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러면 지금 샘플 수가 n이 25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오는 데이터는 몇 번째일까요? 홀수계일 경우에는 딱 하나로 정해지죠. 그렇죠? 13번째 자료.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막 쭉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쪽에 12개가 있고 요쪽에 12개가 있으면 24개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료가. 그쵸? 예, 요게 13번째죠. 13번째. 요 13번째 자료가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중위수. 그렇죠? 그래서 13번째를 찾으세요. 13번째를 찾으면 둘, 여섯, 여덟, 열, 하나, 둘, 셋, 9.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오는 데이터 요거가 중위수다. 13번째 자료가 중위수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홀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13번째로 이렇게 딱 하나로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짝수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n이 26개다. 네, 26개면 네, 가운데 오는 데이터가 2개예요. 그렇죠? 13번째와 14번째의 자료 2개를 평균 내면 그게 중위수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중위수 구하는 거는 데이터가 홀수개면 하나의 데이터로 결정이 되고, 홀수개가 아니고 짝수개면 가운데 오는 데이터가 2개이기 때문에 그거 평균 내면 중위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최빈수라고 하는 거는요. 최빈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최빈수라고 하는 모드 이거는요.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9.5가 2번 나타나고요. 그리고 6.2가 2번 나타나요. 그렇죠. 다른 데이터들은 한 번씩 나타나요. 그래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데이터는 이렇게 최빈수가 6.2하고 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빈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료의 타입이 우리가 이제 범주형이 있고 연속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범주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혈액형, 이걸 들어봅시다. 연속형 뭐 키, 몸무게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혈액형 같은 게 이제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있으면 A형이 10명, B형이 10명, O형이 20명, AB형이 15명이다. 그러면 예, 어디가 가장 빈도가 높아요? O형. 그죠? 요게 이제 최빈값이 되는 게 O형이 최빈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연속형일 때는 이 최빈값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지금과 같은 자료는 연속형 자료잖아요. 연속형 자료인데 최빈값을 그냥 이렇게 자료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자료로 볼 거냐? 물론 이제 그것도 최빈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데피니션에 맞긴 해요. 맞긴 한데, 우리가 연속형 자료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속형 자료, 키나 몸무게 이런 것들, 여기 나오는 이런 단백질에 섭취하는 양 이런 것들 다 연속형 자료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히스토그램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료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린다라고 할 때, 가장 높이 올라오는 이 막대기 있죠. 그쵸? 예. 그거 여기 포인트를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표본으로부터는 이렇게 뭐 히스토그램 같은 것들을 그려서 여기가 최빈값이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히스토그램의 막대기를 몇 개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 최빈값이 좀 변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샘플이 아니고 모집단이다.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있다. 확률 밀도 함수가. 그러면 이 면적은 다 1이 되는 거죠. 그죠?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제일 높은 점 있죠. 예. 거기에 해당하는 요 x값. 여기가 모드라고 하는 최빈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과 같은 문제에서 여러분들 그냥 최빈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자료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범주형 데이터에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요. 카운트 데이터나, 그렇죠? 범주형 데이터 내지는 어떤 이제 카운트 데이터. 예를 들면 어떤 건수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요. 뭐 교통사고 건수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보험 계약 건수 이런 거는 최빈값이 어떤 숫자, 가장 빈번한 자료로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제 연속형, 뭐 키나 몸무게, 여기처럼 단백질에 섭취하는 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두 최빈값에 대한 거를 이런 식으로 구하면 이거는 의미가 조금 퇴색되긴 해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 0.1짜리가 3개가 있다. 0.1짜리가 3개가 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3개이기 때문에 얘가 최빈값이 되긴 해요. 최빈값의 정의에 의하면. 그러나
우리가 연속형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실 최빈값을 사용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 이런 식으로 어떤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히스토그램의 가장 높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포인트, 요거를 최빈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요게 오히려 더 중심 위치로서의 어떤 중심 위치로서의 측도로서는 이게 더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평균 중위수 최빈값은 전부 다 뭐예요? 중심 위치에 대한 측도예요.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측도입니다. 어떤 자료에. 근데 이런 식으로 0.1, 0.1, 0.1 이렇게 극단적인 게 3개 있다라고 해서 이게 최빈값이다 라고 하면 이게 중심 위치로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튼 현재 이제 최빈수의 정의로 이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이걸 찾기는 좀 번거롭고 막대기를 요거를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흔들리고요. 그쵸? 예, 값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 문제에서는 최빈값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자료를 찾는다. 요걸로 알아두시되 실질적으로 최빈수라고 하는 것은 범주형 자료에서 좀 의미가 있고 또는 개수형 데이터나 개수형 건수를 나타내는 이런 자료에서 의미가 있고 이런 연속형 자료에서의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여기 이제 막대기가 제일 높게 나타나는 그 영역, 그 포인트, 요 가운데 값이겠죠. 여기에 막대기에 여기를 보통 최빈값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최빈수의 정의에 따라서 가장 빈번한 데이터를 고르는 거 요렇게만 알아두셔도 괜찮겠어요. 네, 전체적으로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분산을 한번 구해볼까요? 분산은 여러분들 분산식을 한번 써보셔야 돼요.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분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 편차예요, 그죠? 각각의 데이터로부터 평균까지의 거리. 근데 평균보다 작으면 음수의 값을 갖고 평균보다 크면 양수의 값을 갖는 이런 편차가 있을 겁니다. 이 편차들을 그냥 합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합해요. 제곱을 해서 합했는데 요거를 평균의 개념으로 이렇게 데이터 개수 빼기 1로 나눠줘요. 요게 소위 말해서 분산인데 이제 표본 분산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쓰면 표본 분산인데 그냥 요거 표본자 빼고 이렇게 분산이라고 한 겁니다. 표본 분산의 식이 요겁니다.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거를 n-1로 나눠 데이터 개수가 이제 n일 때 이게 표본 분산식입니다. 요거는 뭘로 의미하냐면 데이터가 얼마만큼 많이 흩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측도예요. 잘 아시죠? 산포에 대한 측도다 이런 얘기예요. 산포에 대한 측도. 네, 산포에 대한 측도. 산포라는 게 뭐죠? 산포. 데이터가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산포라고 합니다. 이 산포에 대한 측도가 이제 여러분들 봤던 여기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CV도 산포에 대한 측도고요. 여기 나와 있는 뭐 범위라는 게 이제 맥시멈에서 미니멈을 뺀 거. 또 이제 IQR이라고 하는 사분위수 범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포에 대한 측도인데 그 중에서 이제 분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예를 들어 데이터가 이렇게 막 모여 있느냐 여기에 또는 데이터가 이렇게 뒤엄뒤엄 퍼져 있느냐 중심은 똑같다 평균은 똑같다 하더라도 산포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것들이 요게 분산이 요거보다는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으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데이터가 많으면 이건 어떻게 돼요? 편차의 제곱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이거는 합은 합할수록 더 커져요. 데이터가 많으면 이 편차 제곱의 합은 계속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노멀라이제이션의 개념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평균의 개념으로 이렇게 데이터 개수 빼기 1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산은 데이터 개수가 서로 달라도 이제는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요거를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산을 저 식대로 구하면은요, 약 한 11.2가 나오게 되겠어요.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 자, 분산에다가 스퀘어 루트 취한 거. 분산을 구해서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이게 뭐예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 표준 편차다.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구하는 이게 CV라고 하는 거는 coefficient of variation이라고 하는 변이계수. 이 변이계수의 식은요, 요겁니다. 표준 편차를 이렇게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거예요. 평균으로. 그래서 여기 표준 편차 구했죠? 3.347. 그리고 평균 구했죠? 9.828. 예,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누면 여기 0.3405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이거를 곱하기 100을 해서 34%, 34 대략 한 34%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내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번을 보면 다섯 숫자 요약을 하고 상자 그림을 그려라 이러네요. 다섯 숫자 요약을 하라네요. 다섯 숫자 요약. 그렇죠? 다섯 숫자 요약이 뭔지 아세요? 이 다섯 숫자 요약은 튜키라고 하는 통계학자가 얘기를 한 건데, 중요한 숫자 자료를 요약하는 미니멈, 그 다음에 Q1이라고 하는 건 제 1사분위수, 그 다음에 Q2는 메디안이죠. 메디안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Q3 제 3사분위수, 그렇죠? 여기 좀 제 얼굴에 가려서 안 보이죠? 다시 쓸게요. 이거를 다섯 숫자 요약,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다섯 숫자 요약이라고 하는 건 미니멈 Q1, Q2인데 Q2는 메디안이니까 메디안이라고 쓸게요. 메디안. 그 다음에 Q3 제 3사분위수, 그 다음에 맥시멈. 이거를 다섯 숫자 요약이라고 불러요. 네. 이 다섯 숫자 요약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다섯 숫자 요약을 차례대로, 미니멈은 여기 4.4가 제일 미니멈이죠. 맥시멈은 18이에요. 그죠? 그래서 4.4, 18 이렇게 구했고요. 아까 우리 중위수는 9.5라고 구했잖아요. 여기 나오는 9.5 이게 중위수예요. 13번째 자리 구했고, 이제 문제는 요거예요. Q1 값과 Q3 값을 구해야 되는데, 제 1사분위수와 제 3사분위수 요걸 구해야 되는데, 제 1사분위수라고 하는 거, Q1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25% 백분위수예요. 백분위수. 예. Q3라고 하는 거는 75% 백분위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4등분을 해요. 4등분을 딱. 이 4등분 한다는 게, 이쪽에 데이터가 몇 개 있어요? 전체의 25%. 여기도 전체 25%. 데이터 개수가 전체 25%씩 존재하도록 이 컷 포인트를 구하는 겁니다. 이 컷 포인트가 4개의 구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4분위수라고 그래요. 4분위수. 4개로 나눴다의 4분위수. 제 1사분위수, 제 2사분위수, 제 3사분위수 이렇게 불러요. 예, 그래서 4등분을 했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면 여기가 25% 분위수, 여기는 50% 분위수, 여기는 75% 분위수. 작은 쪽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5% 분위수, 50% 분위수, 75% 분위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Q1, Q2, Q3를. 그렇죠? 네. 이런 백분위수라고 하는 거는 100등분 했을 때 그 컷 포인트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Q1과 Q3를 구하는 식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튜키가 얘기한 이 다섯 숫자 요약, 특히 이 다섯 숫자 요약을 가지고 튜키가 상자 그림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자 그림을 그릴 때는 이 튜키가 얘기한 방식으로 Q1, Q3를 구해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튜키가 얘기한 이 Q1, Q3를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여기다가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이렇게 중위수를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여기서는 n이 25기 때문에 중위수가 x의 몇 번째 데이터가 중위수예요? 13번째. 13번째라는 뜻으로 이렇게 괄호를 칩니다. 이렇게 x 괄호 13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13번째 데이터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이제 중위수인 거예요. 얘가 중위수. 근데 n이 25니까 중위수가 어떤 하나의 데이터의 값으로 딱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양쪽이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 몇 개 있는 거예요? 12개. 그리고 이쪽이 쭉 해가지고 데이터가 12개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네. 두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중위수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쪽 왼쪽 그룹에서
이 왼쪽 그룹만 봤을 때 메디안을 구하면 그게 Q1. 이 오른쪽에서 12개의 데이터의 메디안, 중위수를 구하면 그게 Q3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쪽에는 12개이기 때문에 메디안이라고 하는 것이 6번째와 7번째의 평균이 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7.1이죠. 그리고 7번째는 7.8이에요. 요 두 개의 평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예. 7.1과 7.8의 평균. 제가 잘못 설명했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요거 착각했어요. 제가 착각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요거 그룹을 나눌 때 잘못했어요. 그룹을 나눌 때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기 보세요. 이 중위수를 포함해서 그룹으로 나눠야 돼요. 중위수까지. 중위수가 어떤 데이터 하나의 이 데이터로 주어진 어떤 포인트, 데이터 포인트가 중위수가 될 때는 그 중위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룹을 나눠요. 이게 한 그룹, 또 하나의 그룹은 이걸 포함한 이쪽 그룹. 그러니까 중위수는요, 이 중위수 9.5는 왼쪽 그룹에도 속하고 오른쪽 그룹에도 속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쪽 왼쪽 그룹은 데이터가 몇 개예요? 13개입니다. 그죠? 13개니까 요거의 중위수를 구하면 돼요. 이쪽에서. 그럼 13개니까 7번째 데이터가 중위수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가 중위수예요. 얘가 Q1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쪽은요. 오른쪽 그룹은 이 9.5를 포함해서 이쪽 오른쪽 그룹을 보세요. 이게 13개입니다. 이쪽도 13개. 그러면 마찬가지로 7번째 데이터가 중위수가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면 10.6. 요게 Q3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예, 제가 아까 설명한 거 잘못된 거 바로 잡으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중위수가 이제 9.5가 아니라 여기에 숫자가 하나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숫자가 20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총 n이 몇 개예요? 지금 26이란 말이에요. n이 26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메디안을 구할 때는 13번째와 14번째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3번째가 7, 8, 9, 10, 11, 12, 13. 13번째가 요거예요. 그쵸? 그리고 14번째가 요거예요. 요거의 평균. 요거 평균은 요 두 숫자가 우연히 지금 같기 때문에 요거 평균 내면 9.5인 겁니다. 그쵸? 예. 여기서는 우연히 같아서 그래요. 우연히 같아서 이제 평균 내면 9.5가 되는데 어쨌든 요게 같든 다르든 어떤 개념적으로는 요 사이에 메디안이 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두 숫자의 가운데 미드 포인트 여기가 이제 중위수가 오게 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룹을 나눌 때 요렇게 겹치지 않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그룹 하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개념적으로 메디안은 요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겠죠. 요 사이에 미드 포인트에 그죠? 이해되시죠? 요 사이에 이제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이 짝수계로 이렇게 주어질 때는 여기 13개, 여기 13개 이렇게 26개가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위수로 구한 그 중위수를 쉐어하지 않고 그냥 그걸 기준으로 데이터를 반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각각에서 메디안을 구하면 그게 Q1, Q3가 되는 거예요. 여기 13개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메디안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13개면은 이쪽에서는 7번째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8이라고 하는 것이 Q1이 될 거고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네. 마찬가지로 7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라고 하는 11.4 요게 Q3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튜키가 제하는 방법은요. 메디안을 기준으로 그룹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요. 근데 그 메디안이라고 하는 값이 어떤 데이터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경우 언제 그래요? n이 홀수일 경우에는 메디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데이터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제일 가운데 오는 데이터 하나니까 그거를 양쪽 그룹에 쉐어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라고요.
그걸 포함해서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그룹에서 메디안을 구하면 Q1과 Q3가 구해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이 다섯 숫자를 그대로 상자로 표현한 게 상자 그림입니다. 그래서 상자를 그리시고 상자 안쪽에 이렇게 여기가 어디예요? 이 위치가 예, 중앙값 자리예요. 여기가 얼마일까요? 9.5예요. 그다음에 요 아래쪽 요쪽이 어느 자리예요? Q1. Q1 7.8 정도 될 거고요. 요 상자의 윗부분이 얼마 돼요? 10.6. 여기가 Q3 자리, Q2 자리, 여기가 Q1 자리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미니멈이거든요. 미니멈이 지금 4.4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가 사실은 맥시멈이 돼야 되는데 요렇게 점이 두 개 이렇게 찍힐 수도 있다라고 했죠. 몇 개가 이렇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 자리가 뭐냐면 요 자리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상치가 아닌 정상적이라고 할 만한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데이터를 찍은 게 요 자리예요. 그리고 그거를 넘어간 부분은 요 두 개인데 여기가 아마 17.4하고 18 요 두 개일 거예요. 17.4하고 18은 요 두 개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자료들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큰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는 아웃라이어 이렇게 불러요. 아웃라이어. 이상치라고 불러요. 이상이라는 게 이게 아이디어라다라는 그런 이상이 아니고 아웃라이어의 의미예요. 예.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 극단적으로 큰 그런 데이터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미니멈이야 그냥 4.4를 찍으면 될 텐데 그럼 요거는 어떻게 찍느냐? 요 점 자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이런 게 조금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구해요? 네, 요거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거 좀 지우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Q1부터 Q3 사이에 이 길이를 뭐라고 불러요? Q1에서 Q3까지의 거리, Q3에서 Q1 뺀 거, 이걸 인터 쿼타일 레인지 IQR 4분위수 범위 이렇게 불러요. 4분위수 범위 이렇게 부릅니다. IQR. 자, 인터 쿼타일 QUARTILE 레인지 이렇게 해서 IQR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IQR의 1.5배 여기 Q3 자리에서 IQR의 1.5배를 생각을 해요. IQR의 1.5배 요거의 1.5배를 위로 생각하면 여기쯤 될 거예요. 그죠? 요 놈의 1.5배를 여기다 더해요. 그죠? 요게 뭐냐면 울타리라고 불러요. 울타리. 이 울타리 이게 울타리라고 하면 여기가 울타리인데 울타리 안쪽에 있으면서 가장 큰 데이터 그거를 찍어주면 돼요. 그게 13.9일 겁니다. 13.9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들은 이렇게 점으로 찍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요 길이가 얼마냐면 1.5배의 IQR 만큼을 이렇게 올려서 생각하면 이게 울타리라고 불러요. 그 울타리 안쪽에 있으면서 가장 큰 데이터 그걸로 이렇게 이어주고 울타리를 벗어나는 점들은 여기서는 17.4하고 18 되겠죠? 이 두 개를 점으로 이렇게 찍어주기도 합니다.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Q1 자리에서 시작해서 1.5배의 IQR 만큼을 1.5배 IQR 만큼을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 중에서 그게 이제 울타리라고 했죠. 울타리보다 여기서는 울타리 안쪽에 있으면서 가장 작은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상자와 이어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미니멈 4.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상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상치가 있을 때 요 값 여기 끝점 요건 어떻게 이어주느냐? 울타리를 생각해서 그거보다 안쪽에 있으면서 가장 큰 데이터. 밑으로는 울타리 안쪽에 있으면서 가장 작은 데이터 이렇게 이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상자 그림을 옆으로도 그려요. 옆으로도 이렇게도 그립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쪽으로 올수록 작아지는 거죠. 이쪽으로 올수록 작아지는 거고 이쪽이 이제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이 최소값, 이쪽이 최대값.
뭐 Q1 자리, Q2 자리, Q3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옆으로도 그려주기도 합니다. 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대의 기계를 가동 중인 공장에서 하루 동안 어느 한 대가 고장을 일으킬 확률이 0.05라고 한다. 이거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게 이항분포구나. 시행횟수가 20이고 그 확률이 0.0으로 주어지는 이항분포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예. 그래서 확률을 구하는데 한 대도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 20개 중에서 하나도 고장 안 날 확률은 x가 0일 확률이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를 쓸 줄 아셔야 돼요. 20 컨비네이션 x 0.05 x승 1-0.05에 20-x승 x는 0부터 20까지 이런 거 바로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셔갖고 나오셔야 돼요. 네, 이항분포는 x가 바이노미알 np다라고 하는 거는 n이라고 하는 시행횟수 이 p라고 하는 거는 보통 성공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전 던지거나 주사위 던지는 거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런 것들을 n번 독립적으로 시행했을 때의 성공 횟수가 x의 분포 x를 나타내는 게 이제 그 성공 횟수예요. 그랬을 때 이 확률 질량함수 px라고 하는 게 nx p의 x승 1-p의 n-x승 x는 0부터 n까지 다 실패하거나 다 성공하거나 이렇게 그 사이에 이제 x가 존재하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참고로 얘기하면 x의 기대값은 얼마가 된다고요? np x의 분산은요? 분산은 npq q는 1-p죠. 요 정도까지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대도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이기 때문에 x가 0일 확률입니다. 이 자리에다 x에 0을 넣으세요. 20에서 0을 뽑는 조합의 수 0개를 뽑는 0.05의 0승 1-0.05의 20 0인데 20승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합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요 n 컨비네이션 x라고 하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뭐냐 n개에서 x개를 뽑는 조합의 수인데 이거는 실제로 계산할 때 n 팩토리얼 x 팩토리얼 n-x 팩토리얼 이걸로 계산해요. 근데 우리는 0 팩토리얼은 수학적으로 1이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 자리에다 0 넣으면 0 되겠고요. 0 팩토리얼이 1이고요. 0 넣으면 n 팩토리얼 나눠주면 이제 1인 거예요. 그래서 20 컨비네이션 0 요거는 1이고요. 0.05의 0승은 이것도 1이죠. 이것도 1이고 여기는 0.95의 20승 해서 이거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계산기 없이도 이것을 풀 수 있으려면 이항분포표를 보는 방법을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교재에 부표에 보면 부록에 보면 이항분포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행횟수 n이 20인 경우를 찾으시면 돼요. n이 20인 경우에 제가 이제 스캔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그림을 떠왔는데 이항분포표에서 n이 20인 경우, n이 20인 경우 그리고 여기 n 20대니까 여기 20대 n이 20이니까 20인 걸 찾은 거예요. 그리고 확률이 얼마예요? 0.05. 그럼 0.05를 찾으시면 돼요. 0.05. p는 0.05. n을 먼저 찾고요. n이 20이고 p가 0.05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x가 0일 확률이에요. x가 0일 때 찾아보면 얼마예요? 0.358이다. 요 분포표가 나타내는 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x가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누적 확률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연습해 보면 예를 들면 0.05 n이 20이고 p가 0.05일 때 여기다 3일 때 확률 0.984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게 0.984라는 뜻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x가 0, 1, 2, 3 확률이죠. 그죠? 그 4개를 합한 확률이 0.984라는 얘기예요. 3까지의 누적 확률. 여기 이퀄 들어가고요. 네. 그 누적 확률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x가 0일 확률이니까 이것만 찾으면 0.358. 예. 비슷하죠. 소수 넷째 자리에서 다르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게 포화성 분포 함수를 이용해서 근사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도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뭔가를 좀 아셔야 돼요. 이거를 뭐냐면 이항 분포와 포화성 분포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유도할 줄은 몰라도 그 관계는 아셔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x가 이항 분포 이항 확률 변수일 때요. 바이노미얼 NP일 때 이 x는 근사적으로 얘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근사적으로 포화성 분포하고 근사적으로 같아요. 근데 포화성 분포는 람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평균, 그쵸? 근데 그게 여기서 뭘로 주어지냐면 NP로 주어져요. 근데 이 근사라고 하는 것이 근사가 잘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면 이게 n이 커야 돼요. n이 커야 돼. n은 크고요. n은 크고 p는 작고 n은 크고 p는 작고 이런 대충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죠? n이 얼마만큼 커야 되고 p가 얼마만큼 작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건 얘기 안 한 거기 때문에 대충 얘기하는 건데 n이 크고 p가 작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n이 무한대로 가고 p는 0으로 가고요. 그쵸? 다만 그 np를 곱하면 이게 람다로 수렴을 할 때 x의 분포가 어디로 가냐면 포화송 람다로 수렴을 한다. 이게 다시 말하면 분포로 이렇게 써주면 BNP 바이노미얼 NP 바이노미얼 분포가 어디로 간다? 포화송 분포로 이렇게 간다. 람다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조건이 이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가고 p가 0으로 가고 다만 np를 곱했을 때는 어떤 상수 즉 그 상수를 람다라고 하면 람다로 수렴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그 수렴 관계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의 확률은 포화성 분포에서의 확률로 근사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요? n이 크고 p가 작으면 돼요. 그리고 그 람다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np가 들어간다. 요 np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아셔야 요거를 이 포화성 근사 확률을 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포화성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x가 포화성 이거 뭐죠? 왜 그러죠? 포화성 람다일 때 확률 질량 함수가 뭐냐?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승 람다의 x승. x는 0 이상의 정수를 취하는. 그죠? 그래서 이 포화성 분포를 나타내는 이 포화성 분포는 보통 어떤 거에 많이 쓰이냐면요. 어떤 희귀한 사건의 발생 빈도의 분포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천안 아산 지역에서 하루 동안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 요즘에는 코로나가 또 이슈니까 하루 동안에 발생하는 코로나 그 확진자 수 이런 식으로 어떤 단위 시간 또는 단위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희귀한 사건의 발생 빈도를 나타낼 때 그 포화성 분포가 많이 쓰입니다. 자, 이제 사전 준비는 다 됐어요. 이제 여기 와 보세요. 이제 요거를 바이노미얼 NP는 근사적으로 포화성 NP로 이렇게 NP 곱한 거 이게 람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NP가 이걸로 근사해서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바이노미얼 20, 0.05 요거는 포화성 얼마예요? 20하고 0.05 곱하면 얼마예요? 1이죠. 1. 포화성 1로 근사시킬 수 있다. 근데 포화성 1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하면 돼요. x가 0일 확률은 이건 정확하게는 바이노미얼 이항 분포에서 구해야 되는데 근사적으로 포화성 1이라고 하는 확률 분포에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확률 분포 요 확률 질량 함수 요거에다가 x 이퀄 0을 넣으시면 돼요. x 이퀄 0을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 x를 0을 넣으면 0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1승 1의 0승 1의 0승은 1이고 0 팩토리얼도 1이고요.
그럼 남는 건 2의 마이너스 1승 이것만 남아요. 이게 그 계산기로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0.3678794가 나와요. 그러면 원래 확률이 얼마였어요? 0.3584 정도 됐는데 실제 이제 포화송 근사로 해서 구해 보면 0.3678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계산기로 구한 거고 포화송 분포표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걸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부록에 있는 포화송 분포표를 보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부록에 있는 거를 이렇게 따왔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포화송 분포표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부표에 있어요. 여러분들 부표 2.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포화송 여기서만은 이 람다를 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뮤. 포화송 뮤죠. 예, 우리 포화송 분포의 평균 뮤가 얼마였었어요? 아까 람다가 얼마였었어요? 1. 여기서는 뮤인데 뮤라고 쓰고 있지만 1이었어요. 1을 찾으시면 돼요. 1. 그리고 x는 얼마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x가 얼마일 때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x가 0일 때 람다는 1 있고 x가 0일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람다가 1이고 예, 람다 1이고 x가 0일 때 이제 포화송 뮤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뮤가 1이고 x가 0일 때 확률이 얼마예요? 0.368 요걸 쓰시면 돼요. 이 확률은 역시나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누적 확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x가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러니까 x까지의 이 막대기 요거의 높이의 합 요거를 구해주고 있다. 0.368은 그냥 x가 0일 확률이에요.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그냥 0일 확률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요거는 무슨 뭘 의미하는 거예요? 0.92. 예, 요거는 x가 2일 때잖아요. 이거는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내가 x가 2일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고 또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서 빼면 되겠죠. 그럼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서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빼면 그냥 2일 확률이죠. 다시 말하면 0.92에서 0.736을 빼야 x가 2일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누적 확률이니까. 예. 그런 것만 사용법만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한 번 더 밑에 거 연습해 볼게요. 세대 이상이 고장날 확률을 구하래요. 세대 이상. 그러면 이항분포표를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어쨌든 세대 이상이 고장날 확률이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세대 이상이다 라고 하면 3을 포함하는 거니까. 요거는 1 빼기 x가 3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바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x는 이산형이기 때문에 3보다 작다라는 거는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에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0.925? 네, 위에 이항분포표에서 찾아야 돼요. x가 2일 때. 자, 이항분포표에서 n이 20이고 p는 0.05죠. 그때 x가 2일 때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보니까 0.925. 이 0.925는 x가 2일 확률이 아니라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누적 확률이에요. 0.925. 그래서 여기서 찾아서 쓰니까 여기 0.925 있죠. 예, 그래서 빼니까 0.075. 이건 이항분포표를 이용한 거고요. 만약에 포화송 분포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포화송 근사죠. 포화송 근사를 이용하면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1 빼기 3보다 작을 확률. 이산형이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로 이렇게 바꿨을 수 있고 요게 그렇죠? 뭘 바뀐단 말이에요. 이산형이니까 그래. 이산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요걸 찾는 거예요. 요거.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어디서 찾느냐? 포화송 확률 분포표에서 찾는 겁니다. 자, 뮤가 1일 때죠. 왜 뮤가 왜 1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아까 했잖아요. 바이노미알 NP는 근사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포화송 예, NP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NP 곱한 거죠. NP. 그러면 여기서 N이 아까 20이었고 P가 0.05니까 이거 곱하면 이게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인 경우에 여기 맨 오른쪽 칼럼에서 보시면 되는데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여기 2를 찾으면 쭉 만나는 걸 보면 0.92 이게 누적 확률이에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0.92 계산하면 0.08 이렇게 나옵니다. 이항분포표로 계산한 거하고 포화송 근사로 이렇게 계산한 거하고요. 이게
거의 비슷하죠. 그죠? 예. 이렇게 확률 계산을 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예, 중요한 문제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